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잡아오라! 김정은의 분노가 평양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그날, 북한 최고 위층은 전례 없는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무역국 부부장 강윤섭과 그의 가족 4명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국경을 넘어간 이들의 흔적은 마치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몽골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작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람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3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고 국경 경비는 3배로 늘어났습니다. 보위부는 혈안이 되어 추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양의 고급 간부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북한 체제를 뒤흔드는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한 가족은 어떻게 죽음의 땅에서 자유를 훔쳐낼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탈출의 전말을 지금 바로 밝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 평양 외곽 고급 간부 아파트에서 잠을 깨웠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거든요. 군합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사이사이로 차가운 금소금이 섞여 들어왔죠. 커튼을 살짝 젖히고 내려다봤을 때 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마당에서 동료 간부 최상호가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검은 군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죠. 빨간 조명이 시체 위로 떨어지고 스피커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반당 종파분자 최상호, 처형 완료. 그 순간 깨달았어요. 다음은 나라는 걸 말입니다. 최상호는 저와 같은 무역국 간부였습니다. 그와 저는 똑같은 업무를 했고 똑같은 외화벌이 부서에서 일했죠.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우리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건 우리 라인 전체가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최상호가 죽기 3일 전, 그는 제게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었거든요. 윤서봐, 이걸 잘 간직해둬. 그때는 그냥 메모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잡음이 섞여 들어왔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 숨쉬는 기척이 느껴졌죠.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던 이웃들이 갑자기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정만석 부장의 변화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다가 그가 슬쩍 던진 한마디죠. 요즘 간부들 정리 대상이 많다더군. 평소에 유쾌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서늘한 힘만 남아있었어요. 정만석은 저와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시기에 당에 입당했죠. 술자리에서 함께 웃고 가족 얘기도 나누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윤섭이, 혹시 최상호와 무슨 일 있었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별일 없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찻잔을 들 때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으로 보위부 차량이 하루 종일 서 있었습니다. 검은 벤츠 2대가 번갈아가며 우리 아파트를 감시했어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들이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마다 아내 지연과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위험한 것 같아. 지연은 의사 출신답게 침착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딸 민서는 평양예술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었고 아들 도윤은 군 간부로 복무 중이었어요. 당신 혹시 최상호가 준 그 종이 어디 있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종이를 다시 꺼내봤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메모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섞인 암호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상호처럼 무릎 꿇고 죽을 순 없다고요. 가족만은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그 종이에 적힌 암호가 혹시 탈출 루트와 관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정만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엔 꼭 참석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월요일은 5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회의라는 말이 무서웠습니다. 최상우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날 사라졌거든요. 정만석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저는 최상우가 준 종이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불빛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더 많은 글자들이 보였어요. 서청훈, 압록강, 새벽 2시 이런 단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서청훈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조선족 무역상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이었죠. 겉으론 평범한 장사꾼이었지만 뭔가 다른 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최상우가 왜 그의 이름을 적어뒀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최상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저에게 힌트를 남긴 거였어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였죠. 챕터 2. 5밤 안에 사라져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이부 차량 2대가 노골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백미러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기려 하지도 않았죠. 마치 우리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내 지현, 아들 도윤, 딸 민서가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긴장한 채 앉았어요. 5밤 안에 여기서 사라져야 한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최상우가 죽었어. 다음은 우리야. 그 말을 듣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죠. 어디로 가는데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쪽으로. 한 가족이 모두 침묵에 빠졌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대 동기 중에 루트 아는 애가 있어요. 믿을 만한 친구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비밀은 우리 가족만 알아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알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최상우가 남긴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걸 봐. 서청훈이라는 사람이 있어. 지연이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다른 선택이 없어. 최상우가 목숨을 걸고 남긴 정보야. 다음 날 서청훈을 찾아 나섰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장을 헤매다가 드디어 그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자였어요. 서청훈 씨죠? 그는 저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최상우의 친구입니다. 그 말을 듣자 그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청훈은 냉면을 먹으며 제 말을 들었어요. 사람 4명을 남쪽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최상우가 당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때 도와달라고 했죠. 서청훈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말끝이 조용히 떨렸죠. 사람은 팔 수 있지만 아이는 팔기 어려워요. 그 말에서 묘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저는 비자금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면 더 구할게요. 서청훈은 통장을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위험 문제예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서청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중국에 아내와 딸이 살고 있거든요. 한국에선 아이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며? 그 말 속에서 미묘한 동경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도 그런 세상을 꿈꿔본 것처럼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청훈이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의 휴대폰이 계속 진동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서청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여기 있어도 어차피 죽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어. 그날 밤 아이들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대화를 나눴어요. 도윤은 남자답게 결심한 표정이었고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죠. 아빠,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지연이 부엌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어요. 내일 이 시간엔 우리가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밤늦게 서청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밤 12시 압록강 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중국 쪽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거든요. 누군가 당신들을 찾고 있다고요.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정보가 새어나간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3. 철조망. 그 너머에 우리 삶이 있다 수정판. 국경 정찰을 위해 출장을 위장했습니다. 무역국 간부라는 지위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거였어요. 국경 근처 초소를 방문해서 지형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서청훈이 알려준 탈출 지점을 미리 확인하려는 거였죠. 초소에 도착하자 경계병 둘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20살 남짓한 어린 병사들이었어요. 한 명은 김성철, 다른 한 명은 박민호라고 했죠. 부부장 동지, 이렇게 자상한 분은 처음입니다. 성철이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볼에는 아직 솜털이 남아 있었죠.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악마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심의 가책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너희들 고생이 많구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과 친분을 쌓았어요. 술과 담배를 가져다 주며 대화를 나눴죠. 여기서 근무하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순수한 믿음이 가득했죠. 이 아이들도 체제의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국경 철조망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높이 3m, 전기가 흐르는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철조망 위쪽에는 가시철사가 X자로 꼬여 있었죠. 하지만 서청훈이 말한 대로 강물이 흐르는 부분에 빈틈이 있었어요. 물이 철조망 아래쪽 20cm 정도를 파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공간이면 몸을 낮춰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군견의 순찰 경로도 파악했습니다. 오후 6시와 새벽 3시에 순찰이 돌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경계병들의 교대 시간이었어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허술했습니다. 그 시간에 막걸리를 마시며 졸음을 달래곤 했거든요. 화로 주변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하곤 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순찰이 자주 돌고 있었어요. 새로운 열상 카메라가 철조망 근처에 설치되고 있었죠. 렌즈가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지역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탈출을 시도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최근에 다른 탈북 시도가 있었던 걸까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연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수면제를 구해야 해요. 지연이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긴 무색무취의 강력한 약물이었죠. 이걸 막걸리에 넣으면 30분 안에 깊게 잠들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위험해요. 정확한 양을 재야 했어요. 탈출 전날 밤 가족과 마지막 만찬을 했습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어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민서는 밥알 몇 개만 집어먹고 그만뒀죠. 도윤도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내일 이 시간, 우린 죽었거나 자유로울 거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오를 다지고 있었죠. 민서가 벽에 걸린 북한 지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게 정말 맞을까요? 여긴 우리 땅이 아니야. 감옥일 뿐이야. 도윤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때 서청훈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계획에 변동이 있어요. 중국 쪽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당신들에게 현상금을 걸었어요. 300만 달러라고 하네요. 300만 달러. 북한 간부 100명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 정도면 온 중국의 브로커들이 달려들 거였죠. 상황이 훨씬 위험해진 거였어요. 그래도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어요. 가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고요. 서청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중국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어요. 지연이 사라져가는 북한 지도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우리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로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밤 11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비상금만 넣었어요. 무거우면 달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최상호가 남긴 그 종이도 챙겼어요. 혹시 중국에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종이를 비닐에 싸서 속옷 안쪽에 숨겼어요. 물에 젖어도 괜찮도록 말이죠. 자, 이제 가자.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챕터 4. 막걸리, 그리고 2개의 눈꺼풀 수정판. 새벽 1시 30분, 초소에 도착했습니다. 경계병 둘이 예상대로 화로 주위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차가운 11월 밤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화로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이 어린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죠. 성철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어요. 민호는 불 속에 나뭇가지를 던지며 장난치고 있었죠.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곧 그 평화를 깨뜨릴 제 자신이 미웠어요. 부부장 동지,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성철이 반갑게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의 뺨이 술 기운으로 발그레졌어요. 잠이 안 와서 산책하다가 들렀네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손에 든 막걸리 병이 무겁게 느껴졌죠. 준비해온 막걸리 병을 내밀었습니다. 투명한 수면제가 섞인 막걸리였어요. 병 속에서 약간의 거품이 일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죠. 그 투명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죽음을 담은 술 같았거든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죽음의 술일 수도 있었어요. 수면제 양을 잘못 계산했다면 말이죠. 이거 좋은 거라네요. 함께 마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병사들이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부부장 동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민호가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죠.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을 속이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어요. 성철이 막걸리를 따라주었습니다. 하얀 술이 잔에 출렁거렸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시장에서 특별히 구한 거야.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어둠이 제 표정을 가려줬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멀쩡했어요. 혹시 수면제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슬슬 올라왔어요. 15분 후 성철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갑자기 졸려요. 그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너무 졸려요. 왜 이러죠? 그의 말이 점점 느려졌어요. 혀가 꼬이기 시작했죠. 아마 피곤해서 그럴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30분이면 완전히 잠들 거라고 지연이 말했거든요. 성철의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민호도 화로에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죠. 2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성철이 완전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민호는 이미 코를 골고 있었죠. 드디어 둘 다 깊게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3번 깜빡이는 신호였죠. 숲속에 숨어있던 가족들에게 보내는 신호였어요. 1분 후 숲속에서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이 민서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도윤이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죠.
조용히 와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가족들이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빨리 가야 해요. 저는 가족들을 재촉했습니다. 서청훈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죠. 철조망 아래 강물이 흐르는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50m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죠.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차가운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물이 뼛속까지 시렸죠. 지연이 물의 차가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입술이 순식간에 파래졌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이 경직되는 게 보였죠. 도윤이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물이 얕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민서가 물에 발을 담그며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앗! 소리가 새어나오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혹시 누군가 들었을까요? 아빠, 무서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저도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야 했어요. 철조망을 통과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선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했어요.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죠. 온 가족의 목숨이 걸린 순간이었어요. 도윤이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는 철조망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어가며 배를 땅에 밀착시켰어요. 진흙이 옷에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철사에 긁힌 팔목에는 피가 맺혔지만 그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어요. 이쪽은 안전해요. 따라오세요. 도윤이 중국 쪽에서 손짓했어요. 그 다음 민서가 갔습니다. 어린 몸이라 철조망 사이를 통과하기가 수월했어요. 하지만 중간에 옷자락이 철사에 걸려서 잠깐 멈췄죠. 움직이지 마. 내가 도와줄게. 도윤이 조심스럽게 옷을 풀어줬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작게 났지만 다행히 빠져나왔죠. 지연이 세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의사였던 그녀는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철조망을 기어가는 동안 손바닥에 상처가 났죠. 날카로운 철사가 피부를 베었어요. 피가 조금씩 흘렀지만 소리내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참고 있었죠. 마지막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철조망 사이를 기어가는 동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한 발짝 한 발짝이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등 뒤로 전기선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조금만 잘못하면 감전사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가족들이 중국 쪽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죠. 갈대숲 속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왈왈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군견의 짖음이었어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거였죠. 뛰어! 저는 가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첫 100m를 달렸을 때 이미 심장이 목젖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민서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질까봐 더 세게 잡았죠. 그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200m를 지나자 지연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헉, 헉, 헉. 그녀가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운동을 안 했던 게 드러났죠. 300m 도윤이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더 빨리. 추격자들이 가까워져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400m를 달렸을 때 제 발목이 질퍽한 진창에 빠졌어요. 쑥 하고 빠지면서 앞으로 비틀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마지막 100m를 달릴 때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폐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중국으로 넘어가야 했거든요. 그때 순찰선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강 위로 서치라이트가 훑고 지나갔어요. 밝은 불빛이 물 위를 비추며 천천히 움직였죠.
마치 거대한 눈알 같았어요. 물속으로. 저희는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11월 강물은 얼음장 같았어요. 온몸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죠. 민서가 물살에 휩쓸려 갔어요. 도와줘. 그 아이의 작은 손이 물 위로 올라왔다 사라졌어요. 급한 물살이 그녀를 떠내려가게 했죠. 도윤이 재빨리 뛰어들어 그녀를 구했습니다. 한 팔로는 헤엄치고 다른 팔로는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내가 있어. 형제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물속에서 숨을 참고 있는 동안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1분이 1시간 같았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순찰선이 지나간 후 저희는 조용히 중국 쪽 강변으로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물 때문에 온몸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손가락 끝이 저렸죠. 하지만 해냈어요. 드디어 북한을 벗어난 거였죠. 챕터 5. 중국 또 다른 감옥 수정판. 중국 강변에 올라서는 순간 안도감보다는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여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거든요. 탈북자를 잡아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300만 달러라는 현상금이 걸린 상황에서는 더욱 위험했죠.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오싹했어요. 11월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민서가 떨면서 제게 바짝 붙었어요. 지연은 입술이 파래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서청훈이 준비한 트럭을 찾아야 했어요. 강변에서 1km 떨어진 폐가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빨리 가야 해요. 감기 걸리겠어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폐가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지늘길이라 발걸음마다 질척거렸어요. 민서가 중간에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죠. 아파요. 하지만 울음을 참고 일어섰어요. 20분을 걸어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서청훈이 트럭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화물차였는데 뒤편에 숨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빨리 타세요. 30분 안에 검문소를 통과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빨랐고 자꾸 주변을 둘러봤죠. 트럭 뒤편 화물칸에 숨어야 했습니다. 가로 2m, 세로 1m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박스들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죠. 4명이 들어가니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민서가 무서워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숨이 막혀요. 조금만 참아요. 곧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도윤이 상자 틈 사이로 밖을 관찰했어요. 아직 움직이지 않네요. 군대에서 배운 정찰 실력이 도움이 됐죠.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화물칸 안에서는 바깥 상황을 알 수 없었죠. 오직 서청훈만 믿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15분쯤 달렸을 때 트럭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서청훈이 뭔가 중국어로 통화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았죠. 25분 후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밖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어요. 여러 명의 목소리였죠. 검문소였습니다. 저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걱정됐죠.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바닥에서 차가운 땀이 났어요. 신분증 확인. 날카로운 중국 공안의 목소리였어요.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어요. 서청훈이 중국어로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안들의 목소리가 점점 까다로워졌죠. 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300만 달러가 걸린 인간들이라. 재밌는 장사감이군. 리나오였어요. 중국 공안 고위 인물이면서 탈북자 사냥꾼이기도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상인 같았죠. 이런 큰 물고기가 걸린 건 오랜만이야. 서청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과 다르잖아요. 돈은 이미 줬는데요. 약속. 돈 앞에서 약속이 무슨 소용이야. 리나오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서청훈이 우리를 배신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죠.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리나오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가? 목숨은 돈보다 가볍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어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리나우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직 안 왔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동쪽에서 차량 접근. 한 부하가 소리쳤어요. 갑작스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따따따. 자동화기 소리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간을 갈랐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죠. 리나우의 표정이 급변했나 봐요. 이런, 예상보다 빨리 왔군. 누가 온 거예요? 서청훈이 물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야. 정만석이 직접 왔어.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만석이 직접 중국까지 온 거였어요. 저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 거였어요.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리나우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금 당장 나와라. 리나우가 화물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리나우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키 175cm, 마른 체격의 40대 중반 남자였어요. 눈빛이 예리했고 입꼬리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죠. 강윤석, 북한 무역국 부부장. 맞지?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까지 데리고 오다니. 대담하군. 지연이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모성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줌마가 협상하나? 재밌네. 리나우가 지연을 비웃듯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죠.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더 가까운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다다다. 이번엔 정말 가까웠어요.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났죠. 리나우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스, 북한 보위부가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50m까지 접근했습니다. 리나우가 욕을 내뱉었어요. 이런 젠장.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서청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뛰어! 동시에 검문소 전원을 차단해버렸어요. 스위치를 내려버린 거였죠. 순간 모든 게 암흑이 됐습니다. 가로등도 검문소 불빛도 모두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걸 삼켰죠. 저희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일단 검문소에서 멀어져야 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민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잡았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이마에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민서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나무뿌리에 걸리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이 젖은 땅에 닿자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도윤이 재빨리 달려와 민서의 겨드랑이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서의 발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삐었나 봐요. 그래도 계속 가야 했어요. 30분을 달린 후에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모두 나무 뒤에 숨어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총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죠. 리나우든 정만석이든 둘 다 우리를 찾으려 할 테니까요. 서청훈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무사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수도 있었어요. 라오스로 가야 해요. 제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곳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최상호가 남긴 종이에서 또 다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옷에서 종이를 꺼내니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라오스 루트라는 글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정말로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중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까지 대비해둔 거였죠. 최상호의 선견지명이 놀라웠어요. 1시간 후 서청훈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팔에는 총상도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만석과 리나오가 싸우는 틈에 도망쳤어요. 그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만석이 당신을 잡으려는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서청훈이 상처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때문이에요. 북한 고위층의 비밀 계좌 정보가 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최상우가 준 종이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단순한 탈출 루트가 아니었어요. 북한 권력층의 비밀 자금 정보였던 거죠. 그 정보로 정만석도 위험해진 거예요. 서청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살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우리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6. 비엔티안 대사관의 문 앞에서 중국에서 라오스까지는 지옥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정글을 헤매며 5일을 걸어야 했거든요. 지도도 없이 나침반 하나만 믿고 남쪽으로 향했어요. 최상우가 남긴 정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첫째 날 서청훈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팔에는 총상도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정만석과 리나오가 싸우는 틈에 도망쳤어요. 그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만석이 당신을 잡으려는 이유를 알았어요. 서청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때문이에요. 북한 고위층의 비밀 계좌 정보가 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최상우가 준 종이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단순한 탈출 루트가 아니었어요. 그 정보로 정만석도 위험해진 거예요. 서청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살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북한 권력층의 비밀 자금 정보. 그런 중요한 걸 최상우가 왜 저에게 맡긴 걸까요? 아마도 저를 믿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예상했겠죠. 둘째 날, 지연이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탈수가 왔던 거죠. 여보, 괜찮아요? 그녀의 이마가 불처럼 뜨거웠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어했죠.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사병은 치명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서도 발목을 다쳤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아파도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 아이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셋째 날, 정글에서 만난 라오스 농부가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의사소통했어요. 그는 물과 과일을 나눠줬죠. 고맙습니다. 제가 몸짓으로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 농부도 웃으며 응답했죠. 국경도 언어도 넘어서는 따뜻함이었어요. 인간의 선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낯선 외국인을 도와주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넷째 날, 추격자들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과 담배꽁초가 남아 있었어요. 정만석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서청훈이 재촉했습니다. 비엔티안까지 하루만 더 가면 돼요. 마지막 스퍼트였어요. 다섯째 날 오후, 드디어 비엔티안 시내가 보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자유롭게 달리고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대사관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그 깃발을 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진짜 한국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대사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거든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걸어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5분 후 한국인 직원이 나왔습니다. 이은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30대 초반의 침착한 남자였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그 말이 천사의 음성 같았어요.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은결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고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로 자유가 된 거였죠. 드디어 끝난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은결이 최상호와 친구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최상호 선배가 당신 얘기를 했어요. 그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선배가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은결이 설명했습니다. 언젠가 강윤섭이라는 분이 올 거라고. 그때 도와달라고 했죠. 최상호는 죽기 전에 이미 우리의 탈출을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정보도 라오스 루트도 모두 그의 계획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준 거였죠. 챕터 7.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다니고 있었거든요.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고 말이죠.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 압도당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고 유리창도 거대했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나원에 입소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그런 친절함이 낯설었죠. 공무원이 웃으면서 설명해주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 공무원들은 항상 무표정이었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마트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다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고요?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진열대에 고기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계속 보충되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민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우리는 처음으로 고기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북한 간부 월급의 몇 달치였지만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반 사람들도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놀라웠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도 신기했습니다. 이 카드로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직원이 설명해줬는데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24시간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다고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더 컸어요. 전 세계의 정보를 다 볼 수 있다고요? 도윤이 놀라워했어요. 검열도 없고 제한도 없었어요. 북한 소식도 볼 수 있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뭐든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북한 뉴스를 검색해봤는데 우리가 모르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혼란스러웠어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모르겠어요.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유가 주는 부담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했거든요. 때로는 그게 더 어려웠어요. 그래도 가족 각자 새로운 꿈을 찾아갔어요. 도윤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군대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한국 군대는 정말 다르네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줘요. 북한에서는 상급자가 절대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대화가 가능했어요. 의견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상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신기했죠. 민서는 예술대학에 입학했어요. 성악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고 했죠. 여기서는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북한에서는 정해진 노래만 불러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로웠어요. 클래식부터 팝송까지 뭐든 부를 수 있었죠. 음악에 정치가 없어서 좋아요. 민서가 말했어요. 지연은 탈북 여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의사였던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녀만의 방식으로 보람을 찾아가고 있었죠. 저는 국정원에서 북한 정보 분석 일을 하게 됐어요. 최상호가 남긴 정보가 큰 도움이 됐거든요.
당신의 정보로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첫 급여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잊을 수 없어요. 정말로 내가 번 돈이었거든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이래도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가족끼리 처음으로 외식을 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이게 진짜 자유구나.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꿈도 못 꾸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꼈어요. 하지만 가끔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만석이 따라오는 꿈을 꾸곤 했거든요. 여보, 괜찮아요? 지연이 깨워주곤 했어요. PTSD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상담사가 말했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생생했죠. 1년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국말도 자연스러워졌고 문화도 이해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밝아진 게 가장 좋았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민서가 대학에서 첫 공연을 했을 때였어요. 무대에서 자유롭게 노래하는 그 아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자유였거든요.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어요. 아빠 덕분에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어요. 공연 후 민서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한 톤이었어요. 서청훈이 중국어로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안들의 목소리가 점점 까다로워졌죠. 뭔가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낯선 남자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300만 달러가 걸린 인간들이라. 재밌는 장사감이군. 리나오였어요. 중국 공안 고위 인물이면서 탈북자 사냥꾼이기도 했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물건값을 매기는 상인 같았죠. 이런 큰 물고기가 걸린 건 오랜만이야. 서청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과 다르잖아요. 돈은 이미 줬는데요. 약속. 돈 앞에서 약속이 무슨 소용이야. 리나오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서청훈이 우리를 배신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거죠.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리나오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가? 목숨은 돈보다 가볍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어요. 냉혹한 현실주의자였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리나오가 자꾸 시계를 보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직 안 왔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동쪽에서 차량 접근. 한 부하가 소리쳤어요. 갑작스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따따따. 자동화기 소리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간을 갈랐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죠. 리나오의 표정이 급변했나 봐요. 이런, 예상보다 빨리 왔군. 누가 온 거예요? 서청훈이 물었습니다. 북한 보위부야. 정만석이 직접 왔어. 그 말을 듣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만석이 직접 중국까지 온 거였어요. 저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 거였어요.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리나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금 당장 나와라. 리나오가 화물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리나오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키 175cm, 마른 체격의 40대 중반 남자였어요. 눈빛이 예리했고 입꼬리에는 냉소가 걸려 있었죠. 강윤섭, 북한 무역국 부부장. 맞지?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까지 데리고 오다니. 대담하군. 지연이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모성 본능이 발동한 거였어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줌마가 협상하나? 재밌네. 리나오가 지연을 비웃듯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죠.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더 가까운 곳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다다다. 이번엔 정말 가까웠어요.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났죠. 리나오의 무전기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스, 북한 보위부가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50m까지 접근했습니다. 리나오가 욕을 내뱉었어요. 이런 젠장! 상황이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서청훈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뛰어! 동시에 검문소 전원을 차단해버렸어요. 스위치를 내려버린 거였죠. 순간 모든 게 암흑이 됐습니다. 가로등도 검문소 불빛도 모두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걸 삼켰죠. 저희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지만 일단 검문소에서 멀어져야 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을 지켜야 했거든요. 민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잡았죠.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어요. 이마에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민서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발목이 나무뿌리에 걸리며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이 젖은 땅에 닿자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도윤이 재빨리 달려와 민서의 겨드랑이를 붙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아?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민서의 발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삐었나 봐요. 그래도 계속 가야 했어요. 30분을 달린 후에야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모두 나무 뒤에 숨어 헉헉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지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총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죠. 리나오든 정만석이든 둘 다 우리를 찾으려 할 테니까요. 서청훈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무사할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수도 있었어요. 라오스로 가야 해요. 제가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곳에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최상호가 남긴 종이에서 또 다른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젖은 옷에서 종이를 꺼내니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하지만 라오스 루트라는 글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는 정말로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중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까지 대비해둔 거였죠. 최상호의 선견지명이 놀라웠어요. 1시간 후 서청훈이 나타났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팔에는 총상도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죠.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어요. 정만석과 리나오가 싸우는 틈에 도망쳤어요. 그는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정만석이 당신을 잡으려는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서청훈이 상처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 때문이에요. 북한 고위층의 비밀 계좌 정보가 있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최상호가 준 종이의 진짜 의미를요. 그건 단순한 탈출 루트가 아니었어요. 북한 권력층의 비밀 자금 정보였던 거죠. 그 정보로 정만석도 위험해진 거예요. 서청훈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살려서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우리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거죠. 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자유는 물처럼 흐른다. 국뽕 추가 강화판. 2년 후 저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증언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는 자리였어요. 최상호가 남긴 정보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죠. 세계에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강윤섭 씨의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버트 리 조사관이 말했어요. 이 정보로 많은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증언을 마치고 나오는데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만석이었어요. 그도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었던 거였어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죠. 윤서봐.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안하다.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만석도 결국 숙청 대상이 됐다고 했어요. 저를 놓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너를 잡으러 갔지만 사실은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 그가 털어놓았어요. 체제가 우리를 서로 적으로 만든 거야. 정만석이 말했어요.
우리는 친구였는데 시스템이 우리를 갈라놨어. 그의 말에 깊은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어. 과거의 원망이 이해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제 탈북민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 과거의 적이 동지가 된 순간이었어요. 3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도윤의 아들이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진짜 자유로운 아이였죠. 할아버지,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유라고 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롭게 살라는 뜻으로. 작은 생명이 제 품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4년 후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국가주최통일음악회에서 독창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큰 행사였죠. 아빠, 무대에서 부를 노래가 있어요. 민서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리랑인데 제가 직접 편곡한 거예요. 공연 당날 온 가족이 객석에 앉았습니다. 2,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가득 찬 홀이었어요. 그 중에는 탈북민들도 많았고 한국 태생들도 많았죠. 모두가 하나 된 모습이었어요. 민서가 무대에 올랐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 아이가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곡은 분단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담았지만 동시에 희망을 노래합니다. 민서의 멘트에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자유로운 이 땅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왔을 때 객석 곳곳에서 눈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죠. 북한에서는 금지된 노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부를 수 있었죠. 그것이 바로 자유의 의미였어요. 공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2,000명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브라보! 브라보! 환호성이 천장까지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자유가 이런 거라는 걸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였어요. 5년 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거였어요. KBS에서 제작한 자유를 향한 5일간의 여정이라는 작품이었죠. 촬영 마지막 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PD가 물었어요. 자유는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막힌 곳이 있으면 다른 길을 찾아가죠.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해요.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닿을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줬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들이었죠. 특히 다른 탈북민들이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어느 일요일 가족들과 한강을 걸었습니다. 손자 자유가 비행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비행기는 어디 가요? 7살이 된 그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어디든지. 제가 대답했어요. 여긴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북한도 갈 수 있어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직은 갈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곳도 자유로워지면 말이야. 저녁 무렵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모든 불빛이 자유예요. 민서가 말했어요. 각각의 불빛마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게 됐네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최상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야, 우리 가족이 모두 잘 살고 있어. 내가 목숨 걸고 남긴 정보 덕분이야. 민서가 큰 무대에서 노래했고 도윤이는 좋은 아버지가 됐어. 지연이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자유라는 손자도 생겼어.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워. 고마워, 친구야.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자유롭게 빛나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짜 자유로운 하늘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값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값진 자유를 얻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삶이었죠. 손자 자유가 자라서 물어볼 거예요. 할아버지는 왜 북한에서 왔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였단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를요. 지금도 북한에는 우리처럼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로운 땅에 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계속 증언하고 알리고 도울 거예요. 창밖에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모든 불빛이 자유였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바로 그 자유 말이에요. 자유는 정말로 물처럼 흐르고 있었어요. 손자가 오늘도 감시 없이 잠들고 있었죠. 꿈속에서 어디로든 날아갈 수 있는 아이였어요. 자유는 그렇게 매일 흐르고 있었습니다.